요즘요, 문이 국민을 어지럽고 혼란하게 한다면 그 문을 끌어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보수 진영도 어지럽고 혼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국당도 혼란하고 보수 언론도 혼란하고 장외 보수도 혼란합니다. 자, 이럴 때는 뭐가 제대로 된 길이냐라는 부분에 대해 원론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바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욕심이 끼고 자신의 눈에 그 욕심에 의한 이물질이 들어가서 제대로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맑고 욕심이 없다면 길이 어느 곳인지 금방 보이는 거고,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 정도 꺾기는요, 총선에서 일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늘도 도우고 있어요. 부동산은 폭등하고 또 경제는 무너지고 우한폐렴까지 닥쳤고 여기에 윤석열 총장이 정권과 거의 혼자서 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선거에 지려고 해도 지기가 어려운데, 자, 아무리 여권 편을 들어서 지금 조작을 합니다. 상징 조작을 하고 여론 조작을 하고 또 돈을 뿌려서 표를 사고 그리고 자신들 편을 조직하고 또 자신들 편에게는 국가적 어떤 재산이나 또 국가적 예산이나 자리 등을 던져주면서 그야말로 이해관계 정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34%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34%까지 떨어졌으면 민주당이 5% 떨어졌으면 한국당이 5% 올라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한국당 지지율은 21%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것보다 남이 나보다 못해서 내가 이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치는 내 혼자서 뛰는 게임이 아니라 상대가 있어서 상대와 뛰는 게임이다. 그래서 그런 상대가 있는 정치적 게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승부가 상대가 망하게 되면 내가 올라가는 제로섬 게임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있다 하면 상대가 이러면 그게 내한테서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이지요. 근데 상대가 망하는데도 내가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즉 국민들이 문재인이나 민주당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쪽으로 여론이 점점 번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안 한다고 해서 이쪽을 찍어주기도 정말 싫다라는 국민이 너무 늘어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당은 황교안과 유승민이 합당을 하면 한국당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중도나 온건 보수가 또 탄핵이나 이런 부분일 때 박 정권의 비판적이었던 보수, 이런 보수들이 한국당 쪽으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에서 한 4분의 1, 보수에서 한 60%는 지금 한국당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수에서 40% 정도는 지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40%는 어떻게 됐느냐? 40%는 죽어도 한국당을 찍기 싫다라고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은 유승민을 데리고 오고 이현주를 데리고 오고 장기표를 데리고 오고 이러면 마치 이 나머지 14% 중에 상당수가 다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사람들이 한국의 좌파와 한국의 우파의
민낯을 봤는데 좌파는 이제 민낯을 거의 보고 있는 중이고요. 우파는 그 생민낯을 다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좌파는 아직도 보고 있는 중이고 긴가민가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파는 지난번 탄핵 과정과 그 이후의 우왕좌왕 과정에서 한국의 보수가 이런 것이구나를 속을 다 봐버렸습니다. 근데 그 더러운 속을 다 본 사람들은 지금 우파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이들을 데려오는 것은 무엇의 문제인가 하면 저는 생각을 바꾸는 문제이지 사람들을 모으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한국당이 갖고 가야 될 총선에 임하는 정책, 과제, 비전 이런 것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형준이 국회에서 혁신 통치를 만들면서 기존의 한국당의 수준에서 좀 더 혁신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혁신 통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10대 과제를 보면 소득주도 성장 폐기, 미래 세대 친화적 재정 추진. 자, 경제 부분에서 이 두 가지인데요.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면 그러면 그 대가로 우리가 미래 세대 친화적 재정 추진을 한다. 이게 뭔지 글을 읽어서 이해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지금 나중에 늙은 사람들을 다 미겨 살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젊은 세대들의 부담을 낮추는 걸 하겠다는 건지. 좌우간 여기에 어떤 철학이라도 있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재인 정권 권력 남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추진, 고위공직자 공수처 폐지, 혈세 기생충 방지법 제정,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사회주의와 저지, 한미동맹 와해 저지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수의 꿈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의 모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는 일이 다 이런 이념적 가치에 몰두하는 보수의 꾼들한테는 일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정상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말들을 가지고 지금 이것이 포지티브한 어떤 정책이 담겨 있는가라는 부분으로 표 찍을 만큼이 되는가? 턱도 없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포 15조에서 국가적 주택 공급이라는 부분을 넣은 것은 이 서민들 중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또 서민이 아니라도 중산층이라도 자신의 애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도대체 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삶이 안정적일 수 있을 것인가? 젊은 청춘들이 집이라는 문제를 빼고 자신의 미래나 연애나 결혼, 출산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적 재생산 계급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또 젊은 세대들이 그야말로 열심히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또 더 나아가 가지고 대학 입시를 무조건 수능식에 시험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을 다 배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기회의 균등, 공정성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로스쿨을 없애고 사시부화를 하고 의전원이고 뭐고 다 없애라는 것도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애매하게 노동개혁을 할 게 아니라 민노총, 한국노총 같은 저런 상급노조를 폐지시키고 사업장별 노조만 허용한다. 그리고 그것은 100% 보장해 준다라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한국 사회의 재생의 수단이라는 걸 말을 못합니까? 그 다음에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정 낭비,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는 재정 낭비가 없었습니까?
그 차은택이 시켜가지고 무슨 뭐 문화 콘텐츠 어쩌고 할 때 그 창조 경제니 뭐니 재정 낭비가 역시 있었지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면 재정 낭비가 생기는 본질적인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좌파가 바뀌어도 생도둑놈이고 보수라는 것들이 잡아도 무능하고 도둑이고, 그건 똑같고 전부 있는 놈들 한국 최고 부자한테 붙어먹어서 정권이 흔들거리거나 흔들거리게 되는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돈 좋아하고 백 좋아하고 뒷구멍 좋아하고 편법 좋아하고, 예? 권력 누리는 것 좋아한다라는 것은 조국 수사나 이런 데서 우리가 충분히 봤고 최순실이 사건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의 문제냐?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놈들이 좌우를 갖다가 말하고 있고 진보 보수를 말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다를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못하게 하려면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자, 부패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권력 남용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그럼 부패하고 권력 남용을 하게 되면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서포 15조에 담긴 만큼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허한 말들을 열거하는 것보다 국회의원 월급을 중위소득 월급으로 한 400만 원 수준으로 해버린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뭡니까? 아무자고도 쓸모없는 지자체 저런 것들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버리고 광역지자체는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예산 낭비를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일체 하지 않고요. 예산을 누가 이거를 갖다가 발의해서 어떻게 집행하게 되었다고 전부 실명제로 해서 나중에 예산이 낭비된 정책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 태양광으로 몇 조를 낭비한 놈을 잡아서 평생 깜빵에 집어넣고 재산을 다 뺏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게 되면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정권은 벤처 투자 펀드를 만들어가 도둑질 해먹고 지금 다 사모펀드 무너지고 라이민이 알펜루튼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이런 걸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전부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하태경이가 사진 찍히고 유승민이가 사진 찍히면 중도를 통합한 겁니까? 이현주가 찍히면 혁신을 통합한 겁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식의 명목적인 보수 통합이라는 부분이 그조에 불과하다는 걸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 언론들은 너무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선거 앞두고 그냥 니도 살고 나도 살자면서 적당히 그냥 쇼하는 거죠. 여기에 어디에 보수가 뼈를 통한 성찰이 있고 자기 반성이 있고 나아갈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있고 또 인적 물갈이에 대한 처절한 이런 과거의 잘못을 다시 하지 않는 그런 각성이 있겠습니까? 한국당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다른 지역보다 TK, PK 물갈이를 많이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많이 하면 뭐합니까? 썩은 물을 고아내고 더 썩은 물을 부어본들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국당이 사회통합 청년정책연구소를 대학교 종합생활 회장 출신 청년 20명으로 구성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자리, 국방, 주거, 교육, 공정사회 등 청년 정책은 물론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방안을 연구한다는데요. 이걸 몰라서 지금 답을 못 해서 애들을 시켜서 굳이 연구시켜야 답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 사회에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입시나 취업이나 그 다음에
각종 고시나 이런 부분에서 제도를 공정하게 만들고 또 청년의 주거 문제를 국가적 주거 공급으로 해결하고 자 그리고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부 교사 제도라든지 그리고 노인 요양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몇 차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앞두고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이런 젊은 애들 데려다가 청년정책연구소 만들어서 그걸 이제 연구한다면 이번 선거 때 한국당 청년 공약은 뭐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척하면 몇 사람으로 그것이 대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이 원종건이 데려왔다가 개망신 당한 것과 한국당이 젊은 애들 몇 명 끌고 다니면서 저런 쇼하는 것이 뭐가 다른 겁니까?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 근데 황교안이나 한국당의 지도부를 보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사회의 수구 보수성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깊은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요, 총선에 그걸 변하지 않고도 이제 총선 다 돼 갑니다. 요렇게 시간만 때우면 총선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제 뭘 새롭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쇼하지 말라. 그냥 국민들도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요, 개혁하고 반성하고 노선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구색으로서 쇼만 한다고 이렇게 표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짧은 시간에 본질적으로 변해주기를 바라는 미련한 마음에서 또 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